일부 늦은 나이에 낳은 3대 독자. 진서방, 날쌔. 수화기를 찍고 들어온 장모의 음성은 정적을 박살내는 파열음이자 마침내 도래한 운명의 신호탄이었다. 정령이 산통이 시작됐네. 어서 오게.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휴대폰을 껐다. 손끝이 차가웠다. 새 생명의 수태와 탄생이라는 엄숙한 명제 뒤편에는 굶주린 짐승 같은 불길함이 이미 묵직한 따리를 틀고 있었다. 정령의 자궁은 순리를 거슬렀다. 남들보다 한 달이 더딘 잔인하리 많지 긴 11달의 임신이었다. 태아가 모체의 벽을 지니기며 생존을 구걸하는 동안 의사는 여러 차례 난산이라는 비극적 이정표를 예고한 바 있었다. 그 비정한 단정은 차갑고 단호한 물리적 사실이어서 예리한 비수가 되어 성아의 가슴 깊은 곳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았다. 아내에게로 향하는 노정은 시작부터 가파른 절벽의 형세였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공간을 지배하는 탁한 공기와 소장의 냉소적인 시선이었다. 소장은 인간의 다급함과 결핍을 제 권력의 자양분으로 삼는 흔히 볼 수 있는 속물적이고 비정한 사내였다. 정령의 출산을 핑계로 조퇴를 청한다는 것은 그 졸렬한 권위의 맹수에게 목덜미를 통째로 내어주는 필연적인 패착과 같았다. 그러나 벽면의 초침은 사정을 보아주지 않고 흘렀다. 눈치를 보며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을 방관하는 것은 몰락해가는 난파선 위에서 구원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유약하고 무모한 짓이었다. 주저하는 자는 무너지는 배 위에서 발을 구를 뿐이다. 안경 너머로 사냥감을 고르는 매의 눈을 한 소장이 마침내 심드렁하게 입을 열었다. 그 걸쭉한 목소리에는 권력자 특유의 권태와 포악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너 이 시간에 단속 실적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언제나 일상을 잠식하던 진부한 수사였지만 오늘만큼은 성아의 고막을 찢고 뇌수를 후벼 파는 거대한 소음이었다. 여기서 주저하며 핑계를 대거나 궤변으로 모면하려 든다면 본론을 꺼내기도 전에 소장의 오만한 난도질에 희생양이 될 것이 자명했다. 구차한 변명은 사내의 오만을 키울 뿐이었다. 성아는 군더더기 같은 감정과 수식을 과감히 잘라내고 칼을 뽑듯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정면으로 선언했다. 소장님, 조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휴가를 쓰겠습니다. 비딱하게 꼬여있던 소장의 척추가 순식간에 빳빳하게 굳어졌다. 희번덕거리는 눈망울로 성아를 쏘아보는 그의 몰골은 흡사먹이를 빼앗긴 맹수의 표독스러움을 닮아 있었다. 너 제정신이냐? 지금 이 시국에 휴가를 가면 실적이라는 숫자는 누가 채우냔 말이다. 흥분으로 달아오른 소장의 대머리 위로 번들거리는 탐욕의 유분이 흘러내렸다. 그 불쾌한 기름기 탓에 걸쳐져 있던 돋보기 안경이 코끝으로 볼품없이 미끄러져 내렸지만 사내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성아를 윽박질렀다. 성아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거대한 벽을 뚫을 기세로 번뜩였다. 눈빛은 타협을 거부하고 있었다. 실적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놈이 가만 보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내 처가 애를 낳지 내가 낳나? 내가 거길 가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소장의 폭언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설이었다. 그러나 성아는 그 독설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차갑게 응수했다. 소장님은 혈육이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픈 것이 아니니 내 알 바 아니라고 방관하시겠습니까? 서슬 퍼런 집념 앞에 소장은 비로소 말문이 막혔다. 원하는 바는 기어이 관철에 내고야 많은 성아의 독종 같은 기질을 소장 역시 익히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더 이상의 언쟁은 제 초라한 미천과 졸렬함만 드러내는 패배임을 깨달은 사내의 묵인이 떨어졌다. 제복을 벗어던지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찰나의 시간 동안 성아의 전신은 흥분과 불안이라는 양극단의 전류로 강타당했다. 지퍼조차 채 올리지 못한 옷가지들을 걸친 채 성아는 파출소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것은 우리를 탈출한 노루의 유약한 질주가 아니었다. 족쇄를 끊어낸 야수가 맹렬한 폭풍을 향해 제 몸을 던지는 본능적이고도 처절한 비상이었다. 사내는 달렸다. 평일 오후의 거리는 기묘하게 한산했다. 눈부시게 따가운 봄 햇살의 이면에는 아직 처연한 겨울의 한기가 송곳니처럼 숨죽이고 있었다. 봄 기운에 취해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는 택시. 운전사에게 고속터미널이라는 목적지를 던지듯 남기며 차에 올랐다. 을지로를 벗어나 한남대교로 접어드는 순간 거대한 병목이 시작됐다.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온 차량의 홍수 속에서 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정체되는 도로만큼이나 성하의 조바심도 잔인하게 분열했다. 이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탐닉하려 죄다 기어나온 것인가? 일그러진 표정과 거친 숨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 구간이 원래 이렇게 막히느냐는 성하의 신경질적인 질문에 운전사는 룸미러로 그를 흘금보며 고속도로 진입구라 늘 엉키는 곳이라는 심드렁한 대답을 뱉어낼 뿐이었다. 세상은 타인의 다급함에 무관심했고 아스팔트는 달아오르고 있었다. 차가 신사동에 진입하자 비로소 정체의 사슬이 풀렸고 택시는 강남 고속터미널의 성하를 내동댕이치듯 내려주었다. 시계의 초침은 야속했다. 서울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버스의 출발 시각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가까스로 순천행표를 거스름돈과 함께 손바닥에 쓸어 담듯 쥐고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뒷좌석에 주저앉아 거친 호흡을 고르며 차 안의 풍경을 살폈다. 차창에 비친 승객들의 얼굴 중 그 어디에도 환희는 없었다. 무뚝뚝하고 우울하며 말 못할 속사정을 숨긴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인생은 고해 속을 떠도는 항해라더니 결국 인간은 모두 각자의 연옥을 짊어지고 걷는 존재인가. 버스가 강남을 벗어나 안성을 통과할 무렵 성하의 내면을 잠식한 공포는 극에 달했다.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가 해산의 사투 속에서 위급한 파국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망상들이 뇌속을 헤집었다. 순산할 것이라는 가득한 희망과 난산이라는 비정한 단정이 수십 번씩 교차하며 전두엽의 회로를 단선시켜버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순천 터미널. 이미 해는 제 갈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였고 밤의 터미널은 매캐한 매연과 엔진의 굉음으로 이방인인 성하를 차갑게 맞이했다. 지방 도시의 밤은 거칠고 황량했다. 터미널 앞에 대기 중이던 빈 택시에 올라타 성가롤로 병원을 외쳤다. 운전사는 둔탁한 전라도 사투리로 서울서 내려왔느냐며 누가 아프냐고 걱정스레 물었다. 처가 출산 중이라는 성하의 덤덤한 대답에 기사는 그럼 싸게 가야 쓰겄네라는 말과 함께 가속 페달을 맹렬히 밟았다. 어둠을 찢는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병원 앞에 당도했다. 부디 순산하길 빌겄어라. 택시 기사가 건넨 거스름돈과 뭉클한 덕담을 뒤로 한 채 성하는 병원의 회전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걸음을 재촉했다. 밤 9시 응급실의 차가운 백색광 아래에서 장모와 마주했다. 장모는 성하의 두 손을 얼싸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글썽였다. 서울에서 급보를 접한 것이 오후 3시였다. 꼬박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는 홀로 해산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3시 장모의 전화를 받음. 오후 3시 40분 강남 터미널 출발. 오후 8시 40분 순천 터미널 도착. 오후 8시 50분 병원 당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곳에 당도했다. 원래 이렇게 산통이 긴 것인가요? 성하의 초조한 질문에 장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애가 유달리 별스러운 모양이네. 장모의 손끝이 향한 곳은 응급실 구석의 5번 침상이었다. 네모진 콘크리트 벽 전체를 때리며 울리는 벽시계의 잔인한 초침 소리 속에서 성하는 그곳을 응시했다. 아내의 육체가 거기 있었다. 그때 침상을 가로막고 있던 하얀 커튼을 걷으며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사내의 가운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